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3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재무적 남자 이종원 회계사입니다. 최근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와 인기 콘텐츠를 앞세워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구독자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OTT 플랫폼인 티빙과 웨이브는 수백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합병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합병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국내 OTT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 OTT 시장의 강자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또 소비자에게 어떤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을지,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OTT 주요 4개의 서비스사의 매출액을 비교해보면요. 단연 1등은 넷플릭스 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8,233억 원을 기록하였고요. 콘텐츠 웨이브, 티빙 등이 3,300억 원으로 2, 3위를 각각 기록하였고 신생 업체인 왓챠는 43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먼저 넷플릭스 코리아의 실적인데요. 정확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의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4.4배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최초 2019년도 코로나 이전의 매출액이 1,858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2023년도에는 8,233억이라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는요, 2021년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2021년 2.71%로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여 2023년에는 1.46%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콘텐츠 제작과 라이선스 비용 증가와 마케팅 비용의 상승, 그리고 후발주자들인 티빙과 웨이브 등의 등장이 이러한 경쟁을 부추기고 비용을 증가시킨 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티빙인데요. 티빙 또한 2020년 최초로 시작했었던 매출 154억에서 2023년에는 매출이 3,264억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 근데 넷플릭스와 같은 영업이익은 기록하지 못하였고요. 영업손실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6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1,419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만 손실폭도 줄고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 다음 웨이브를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 웨이브인데요. 매출을 보시면 2019년 972억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3,339억 원으로 3.4배 정도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2022년에는 굉장히 큰 영업손실인 1,18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손실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년 마이너스 43%에서 23년 마이너스 24%로 조금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왓챠인데요. 왓챠는 사실 이 나머지 3개 플랫폼 대비해서 매출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매출 추이를 보시면 2021년까지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22년을 최고점으로 찍은 뒤로는 23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영업손실 또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요. 최고 매출을 기록한 2022년 73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되려 마이너스 5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2년 마이너스 75%에서 23년 마이너스 51%로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매출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높은 제작 비용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글로벌 본사와 각 지역별 법인으로 구성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두 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주로 국내에서의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한국 콘텐츠의 발굴, 제작, 투자 등을 전담합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제작을 주도하며 완성된 콘텐츠는 글로벌 본사를 통해 전 세계 넷플릭스 플랫폼에 배급됩니다.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제작사인 사이런 픽처스가 제작한 콘텐츠를 넷플릭스가 구매하여 전 세계에 배급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와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요. 총 제작비는 약 253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작사한테 돌아간 수익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스트리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사에 일정 금액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서 제작사는 제작비와 일정 부분의 수익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비단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해서 1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실제 제작사는 많은 이익을 벌지 못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제작사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작사가 마음 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넷플릭스가 제공해 줬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넷플릭스가 제공한 환경들을 통해서 한국의 콘텐츠가 더 다양해진 측면도 긍정적인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티빙은요, 2010년 CJ ENM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출범하였는데요. 이후 2020년 10월에 CJ ENM은 티빙 사업본부를 분할하여 독립법인인 주식회사 티빙을 설립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티빙의 최대 주주는 CJ ENM이 48%, 그리고 KT 스튜디오진이 13%, 젠 파트너스 앤 컴퍼니 13%, SNL 중앙 12.7%, 네이버가 1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웨이브의 주주 구성을 보면요, SK 스퀘어가 최대 주주로서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가 각각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합병 후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요, 두 회사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900만 명에 이르러 넷플릭스 1100만 명에 맞설 수 있는 사용자 규모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웨이브의 북미 플랫폼인 코코아를 기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남아와 중동 등지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근데 합병이 꼭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합병이 가져올 잠재적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사용자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의 사용자층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아 합병 후에도 양사의 실질적인 사용자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병 후 컨텐츠 투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서비스 가격의 인상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내 OTT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이 4개 OTT사의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국내 OTT 간에는 전략적 협력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넷플릭스의 독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 답변을 진행해 주실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원식입니다. 문화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문화 콘텐츠학 박사고 또 중원대학교 특임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요즘에 글로벌 OTT가 워낙 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OTT 현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바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끊기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죠. 사실 이 넷플릭스 없는 또는 이런 티빙이나 왓챠 웨이브가 없는 삶은 이제 꿈꾸기 힘들어질 정도로 OTT가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이제 락인 효과라고 하죠. 경제학 용어로. 네. 네,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묶어놓고 가격을 지금 계속 야금야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 비싼 구독료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락인 효과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끊기 네. 힘들다라는 거는 뭐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는 정말 컨텐츠가 재밌어가지고 네.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중독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뭐 이제 다크 엣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미비한 점도 있다고 보겠는데, 그래서 소비자 원하고 민병덕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네. 평균적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2.4개의 OTT를 구독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 평균 한 2348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8.3%가 비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런 글로벌 OTT 등을 포함한 국내 OTT도 40% 가까이 좀 올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좀 콘텐츠가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 빠져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중간에 나가고 싶은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응답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가입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온라인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직접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원에 따르면 여기에 관련된 불만, 민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에 환불 없이 그냥 바로 계약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환불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종료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환불 여부 이런 것들도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약해가지고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은 중도 해지나 또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회원가입할 때 그거를 다 읽어보고 가입하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정말 그렇죠. 압박감 있게 그냥 휙 지나가고. 그거를 다 알죠.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보통은 근데 저희가 구독 서비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한 달짜리 구독 서비스를 해야지 무슨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하면은 구독을 걸자마자 해지를 하면은 한 달 동안은 그냥 쓸 수밖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또 우리가 일상생활 바쁘다 보면 그렇죠. 한 달 지나고 나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쓰지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다 보면 그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네. 기존의 계정 고유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을 결합했을 때 네. 이런 경우에는 중복 납부하는 경우도 이제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돼서도 제대로 고지조차 못하고 자기가 결합 상품을 구입했는지 따로 또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혼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과혼합에 관련돼서도 환불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약관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나오지도 못한 상황에서 아까운 돈만 지금 지불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통신사에서 결합된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이런 상품이 가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전에 가입되기 전에 유튜브 그러니까요. 프리미엄 구독이 돼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그렇죠. 중복 결제될 납입이 되는 수도 거죠. 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할인 요금제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쵸. OTT들이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가족 간, 뭐 네. 학생 할인 이런 게 있는데 다른 OTT는 없기 때문에 이런 할인 요금제가 다양화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받아들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에서는요, 이제 저희 같이 저는 이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회사 다니는 분들 좀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할인제조차 없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OTT 업체들이 구독료를 가져갈 때는 인정사정 없이 가져가면서 실제로 컨텐츠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런 제작사들의 투자비나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또 불공정한 점이 또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점이 좀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일단 처음에는 한국 그 제작 현실에서 좀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의 기존의 이제 방송 등의 제작사들은 제작비를 주지 않고 만들어 와라, 그리고 편성만 해주겠다, 그리고 뭐
뭐 제작비를 낸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넷플릭스는 굉장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사전 제작비를 100%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사전 투자 방식으로 이제 모든 제작비를 지원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IP 그리고 해외 판권 그리고 해외 유통권 이런 것들은 다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올해 12월 26일 날 네. 시즌 2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가 한 1조 원 정도 이제 수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이렇게 잠정됐는데 네. 그러면은 과연 우리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제작사들은 얼마나 수익을 냈을까 이걸 따져보니까 그렇죠. 25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가져가고 한 20에서 50억만 제작팀에게 준 것으로 1조 원의 수익을 냈는데 250억 투자비 들어가지고 그 나머지를 전부 다 거의 다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도 이런데 다른 콘텐츠는 정말 상황이 나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걸 다 그런 거냐? 사실 우리나라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의 IP 독점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네. 자유가 되고 이제 IP를 가져오게 되는 지적 재산권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좀 약간 열세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K 콘텐츠가 위상이 올라갔으니 이걸 협상을 해서 뭐 IP에 그런 이제 제한을 두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형태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IP에 관련돼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OTT에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률안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국내 OTT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는 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건가요? 망 사용료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망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접속하는 뭐 요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서 이제 망 사용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OTT들이 이제 거대 빅테크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정보 부하량이 걸리게 되고 많은 데이터를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은 그 데이터를 소비하는 쪽에서는 그러면 똑같이 다 적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다 그러면 넷플릭스 회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쵸. 트래픽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이 걸린 만큼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 빅테크들 그러니까 OT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망 중립성을 얘기하는 거죠. 망 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망을 이용하는 이들을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지는 않는다. 특히 미국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미국에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한국에까지 돈을 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이제 OT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해외 그런 OTT 같은 경우는 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트래픽을 이제 많이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13개 유럽 통신사 CEO들이 최근에 공동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유럽의 통신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이제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런 망 사용료 논쟁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통신사와 지금 현재 구글이 이제 소송 중인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독자적인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이제 큰 특징이죠. 사실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K-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아레나 그러니까 그 음악
공연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아레나급 같은 경우 20-30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2-3만 명 들어간 슈퍼 아레나도 수십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공연할 만한 공간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해외에 가서 공연하게 되고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뭐 이제 음악상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면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플랫폼이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계속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빙과 웨이브가 왜 이제 합병을 하면서 영향을 가지려고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넷플릭스에 이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청 기지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런 맥락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플랫폼이라는 건 결국 수익이 많이 나오는 뭐 제작사 혹은 국가를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약탈적인 어떤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홍콩에서 인기가 있을 때 홍콩에서 많이 제작을 하고 또 일본에서 제작을 하다가 이제 가성비가 좋은 한국에서 제작하다 언제 또 다시 다른 국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어떻게든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K-POP 같은 경우에도 그 각 기획사들이 자기 플랫폼들을 만들어 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결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코리아만 유일하게 OTT 업체 중에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사전 제작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 제작사를 위한 IP를 제공한다든지 사실 이럴 수 있는 과연 그러면은 그런 버퍼나 그런 룸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콘텐츠 웨이브도 티빙도 그렇고 마이너스 800억에 마이너스 1,400억 심지어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다는 넷플릭스조차 이 영업이익이 120억밖에 안 나오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 치킨 게임처럼 서로 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점유율 싸움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좀 하기에는 좀 환경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저는 가랭이가 찢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의 투자 규모를 따라갈 수 없고 사실 물적인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의 콘텐츠의 수준을 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시각적 효과나 스케일을 크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글로벌 OTT의 특징인데 그걸 국내 여건에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거 따라가다가 지금 적자 폭이 전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바람직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무빙거 같이 55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컨텐츠 제작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투자비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근데 해외 외국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콘텐츠인데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해가지고 해외에 추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인상적인 거는 한국에서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 같은 그런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 예를 들면 선제옥고 티어 이런 같은 작품 같은 경우 이거는 해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은 드라마였는데 의외로 세계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멀티플렉스나 블록버스터의 그런 한계를 우리 토종 플랫폼들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관점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 부분.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100만이면 100만, 150만이면 150만. 그래서 뭐 30에서 50억 원 좀 들여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컨텐츠가 많아져야만이 가성비가 좋은 컨텐츠다라는 인식을 이제는 국내 토종 OTT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 성과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깨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